안녕하세요. TV를 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작년 7월 KBS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기자 선행매매 사건의 파장이 끝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조사 대상 종목을 100여 개로 확대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특징주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기자들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국내 최대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 기자 5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를 수십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기자 20여 명이 소속해 있던 언론사들은 지금껏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정작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6일 한국경제가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 중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에서 한국경제 측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내부 시스템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발이 최초 보도 이후 반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겨우 시작됐습니다. 언론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하는 상식적인 모습이 다른 언론사들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이기까지 합니다. 2월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2월도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급하게 변해갑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이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외면하는 이유로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갈등과 자극에 너무 지쳐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뉴스가 주는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뉴스를 차단하는 선택, 바로 뉴스 회피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져진 구조적인 경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디어학자 닐 포스트먼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억압당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에 빠져서 민주주의를 잃게 될 것이다. 당시에 포스트먼이 말한 즐거움은 텔레비전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미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입니다. 짧고 자극적이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영상들, 이 안락한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를 회피하는 현상의 이유를 정리해보면요. 먼저 갈등과 혐오 중심의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는 사회의 문제를 다뤄야 하지만 문제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시민은 해결의 전망을 보기보다는 분노와 피로만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는 쇼폰과 알고리즘이 만든 인지 환경의 변화입니다.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이 플랫폼들은 진실이나 맥락보다는 순간적인 자극과 감정 반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짧고 강한 정보에 길들여질수록
긴 호흡과 맥락을 요구하는 뉴스는 지루하고 불편한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되면 논리적인 검토 대신에 불쾌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은 더 강해지고 그 결과 뉴스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뉴스가 시민을 판단의 주체, 즉 주인공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뉴스는 여전히 시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그 결과 시민은 언론도 스스로 자기 편을 들 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뉴스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뉴스 회피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공론장이 정치적인 냉소와 그리고 도파민의 중독에 잠식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뉴스를 멀리하는 시대에 정치적인 냉소와 각종 SNS의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시민이 주인공 되는 보도를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1월 1일 다섯 남매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새해에는 5남매의 아빠, 아이들 선물 같아요 보도에서 김성대 도의원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 남매의 건강한 모습과 더불어서 새해에는 다섯 번째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자기 몫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쁨에 대한 기대만 있고 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빠의 인터뷰가 따뜻한 울림을 주는 보도였습니다. 이 같은 행복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은은하게 우리의 곁을 밝혀주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정겨운 동네 사랑방 60, 70년대 풍경 간직한 스타 이발소 보도에서 충주시 대서원면의 한 오래된 이발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반세기 넘는 손님들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삶의 애환까지 다듬어낸 우리 동네 스타 김기덕 이발사. 어려서부터 70년 가까이 이용했다고 하는 한 손님의 인터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우리 동네 스타 이야기를 연속 기획으로 살려보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약자의 사각지대를 메꾸어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4일 일반도 특수도 아닌 경계선 지능 제도와 현실 간극 보도에서 일반 학급과 특수교육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 상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대변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조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별도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합니다. 6살의 한 아이가 경계선 지능을 진단받고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잦은 전학을 하던 중에 특수학급으로 전학을 했지만 이는 주로 중증 장애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학생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진단한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1월에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보려는 노력 또한 있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에 관한 보도인데요. 지난 1월 2일 행정사무조사 불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수순 보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행정사무조사 동의안을 위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행정사무조사는 무산되었고 이는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5일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공고 보도에서 박완희 청주시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하는 CTX 광역교통망 체계 도입과 자율주행 택시 등
변화의 장기적인 시각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합니다. 그 대안으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제안하면서 속도가 아닌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돋보이는 보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6.3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앵커 대담 코너가 있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7차례 진행되었지만 대담의 내용과 깊이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람직한 대답을 이끌어냈던 2번의 대담을 소개하면요. 지난 1월 23일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출연해서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부지 민간 매각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교통 컴플렉스로서의 터미널 기능을 고려해서 청주시가 먼저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방향에 따라서 민간화의 수순을 밟을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대담보다는 상대적으로 후보 개인의 일방적인 홍보 또는 공약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청주시장 공천주자인 허창원 전 도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민생경제 1호 공약인 시민 체감형 경제정책으로서 청주형 일자리와 시민 자립펀드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서 청주페이와 하수도 요금의 과다 계산 등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공약의 실행을 위한 방향까지 제시되는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후보에 따른 차별화된 질문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왜 시민이 뉴스를 피하는가가 아니라 뉴스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갈등 보도에서 해결의 언어로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만으로는 시민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와 대안,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까지 함께 다루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민은 분노보다는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낙관을 원합니다. 둘째는 맥락과 설명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속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누구에게 유리한 정보인지,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는지 설명이 있을 때 뉴스는 소음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시민에게 모든 답을 주는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의 회피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지겨워도 피곤해도 끈질기게 우리 사회의 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저널리즘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일은 시민의 의무 이전에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회피의 시대, 저널리즘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몸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예전에는 병원에 가야만 알 수 있던 것들도 이제는 손목시계나 휴대폰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은 잘 잤는지 수면 점수를 체크하고 오늘은 얼마나 걸었는지 걸음수를 확인하고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심박수 그래프를 한 번쯤 훑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참 편리합니다. 내 몸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고 관리도 쉬워지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숫자는 또 한편으로는 꽤 솔직합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정상 범위입니다라는 표시가 더 믿음직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숫자에 기대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은 점점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안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은 사실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왠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날이 있죠. 또 어떤 날은 계단을 조금만 올랐을 뿐인데 숨이 찬 것 같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자신이 느낀 증상을 검색창에 입력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색 결과를 하나씩 읽다 보면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증상은 하나일 뿐인데 화면에는 늘 가장 심각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니까요. 이 불안한 마음을 요즘은 AI가 먼저 받아줍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심지어 검색창에 글을 입력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묻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AI는 꽤 친절하거든요. 질문을 하면 곧바로 답을 해주고 좀 더 자세히 물으면 다시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내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인지, 이런 증상이 왜 생긴 건지, 병원에 간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어느새 의사에게 묻기 전에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물론 AI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는 결코 AI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AI를 완전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보다 먼저 AI에게 질문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 바로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건 사회 전체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AI가 사람의 건강을 분석하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 기술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환자의 편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편일까요? 의사의 편일까요? 병원의 편일까요? 아니면 그저 데이터를 가진 쪽의 편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몰려든 분야가 바로 바이오, 그 중에서도 AI와 첨단 바이오의 결합입니다. 지난 1월 15일 청주방송이 특집으로 편성한 5성 첨단 바이오 컨퍼런스의 등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AI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침투한 시대를 충북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제목은 충북 라이즈 산업 기반 AI와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제목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AI가 약을 만들고 치료 방식을 바꾸는 시대에 그 변화의 한가운데 과연 오손이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AI와 첨단 바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더 오래 지킬 것인가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AI는 천재 의사라기보다는 속도 빠른 조수나 패턴을 잘 찾는 비서, 혹은 실패 확률을 낮추는 계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가 바이오 분야에 들어온다는 건 사람을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동안 너무 오래 걸렸던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겠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곧 엄청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도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된 겁니다. 이 컨퍼런스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이오 산업을 예전처럼 실험실에서만 움직이는 산업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이오의 중심은 시험관도 실험복도 아닌 바로 데이터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와 유전체 정보, 환자들의 반응과 부작용 기록까지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또 쌓여야 이 약이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는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패턴을 찾고 가능성을 좁히고 선택 범위를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의료는 분명히 더 똑똑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따라옵니다. 이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데이터는 정말 안전할까? 그리고 이 데이터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AI 바이오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이면서 동시에 윤리의 문제이자 제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AI 바이오는 이런 미래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질문까지 함께 던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AI 바이오라는 기술 이야기와 함께 그 바탕에 깔린 구조, 바로 충북 라이즈 때문입니다. 라이즈란 쉽게 말하자면 지역 대학이 지역 산업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즉 대학이 산업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주체가 되자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지역은 늘 비슷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대학이 사람을 키우면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라이즈는 이 흐름을 바꿔보자는 시도입니다. 배우는 곳과 일하는 곳, 그리고 살아가는 곳을 다시 하나로 이어보자는 제안인 건데요. 그래서 라이즈는 산업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고 더 나아가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송의 AI 바이오 이야기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미래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충북의 청년과 가족에게 던지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컨퍼런스는 기술 설명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AI 바이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기술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공론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청주방송이 이 컨퍼런스를 특집으로 다룬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만의 논의를 지역 주민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로 끌어내고 산업의 방향을 지역의 미래 선택으로 번역해 보여주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특집은 미래의 충북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방송에 가깝습니다. 이 특집은 한 번의 행사를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충북이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지를 지역사회 전체에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그 가능성이 사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컨퍼런스가 끝났다고 해서 지역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질문이 실제 정책과 교육,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오송 첨단 바이오 컨퍼런스는 완성된 미래를 보여준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기준을 세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AI와 첨단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선택이 충북을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충북의 지역 생태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옴부즈맨 제작단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CJB 청주방송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된
꿀잼남도 한평 감성 여행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행이란 단순히 낯선 곳을 떠나는 행위를 넘어 풍경과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성여행이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 한평이라는 공간이 지닌 고유한 정치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담겼을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출연자가 제작진으로부터 받은 사진 몇 장에 의지해 한평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국화꽃의 향연과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학다리역 급수탑, 여행의 끝에서 만나는 정성 가득한 게장 상차림까지 화면에서는 한평이 가진 다채로운 색감과 계절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장소 나열이 아니라 사진 속 장소 찾기라는 미션 형식을 활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함께 보물찾기를 하는 듯한 즐거움을 준 점은 방송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속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선 미션 성공이라는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평의 명소에 대한 소개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 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장소를 찾은 여행객에게 필요한 정보나 해당 장소가 한평에서 갖는 의미 같은 것이 미션 수행에 가려져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진만으로 명소를 찾아간다는 설정과 달리 출연자가 이미 위치를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션이라는 장치가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졌고 미션의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한평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인데 정해진 답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전개는 여행의 여유와 감성을 충분히 만끽하기에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평 지역 홍보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사진 속 지점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국화꽃 동산이 위치한 한평 엑스포 공원 전체나 연계 코스와 함께 소개되었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학다리역 급수탑을 소개할 때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그 구조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이용 모습을 담은 자료나 그래픽 등 참고 자료를 보여줬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맛집 소개 역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지 게장 맛집이라고 소개했지만 방송만으로는 그 신뢰도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손님의 인터뷰가 더해졌다면 진정성이 한층 강화됐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방송은 한평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을 미션이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며 지역의 활기를 전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감성여행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미션의 결과보다는 장소가 가진 서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시청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미션의 성공보다는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진솔하게 담겼다면 한평이라는 공간의 매력이 더욱 깊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진솔한 내용과 정보가 담긴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과 우수가 지났습니다. 냉추위는 물러갔지만 따뜻한 봄이 왔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옷 여러 겹 챙겨 입으시고요.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2월 TV를 마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2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3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